자, 또다시 시작된 숙제. 이거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3단은 바로 뛰어넘고, 2단은 마지막에 뛰어넘고 3단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맥락상 이걸 내가 따로 봐도 되니까 그냥 넘고 온 겁니다. 알겠어요? 독도와 간도도 다 찍으려 했는데, 그거는 뭐, 하여튼, 나와서는 바로 3단은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찍는 거니까 숙제로 꼭 봐야 됩니다. 안 보면 죽일 수는 없잖아요. 미워할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제 교과서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근대의식의 확대. 교과서 132페이지에서 교과서 134.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네가 이제 나왔을 때는 3단원부터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3단원부터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니까. 자, 근대의식의 확대. 두 개 같이 하겠습니다. 그냥 알겠어요? 1이죠. 근대의식의 확대. 확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근대 문물의 수용이죠. 근대 문물의 수용. 근데 이거는 뭐 수용. 이거 수행 평가하기 참 좋은 파트인데 근대 문물의 수용은 134페이지 말합니다. 요거는 요 있네. 134페이지 내용이 요거예요. 근대 문물의 수용 134.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뭐 전차가 언제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전화가 언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 이제 근대적인 시간관념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뭐 우리 태양력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시계를 재는 데 있어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뭐 지금은 초 단위로 계산하고 있잖아요. 초 단위 뭐 초보다 더 짧은 단위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게 이제 서양의 어떤 그 시간관념과 역사관념 이런 것들 다 수용하는 걸 근대의식이라고 그러고, 또 근대 문물은 아까 얘기했던 뭐 전차, 전신,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근대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영화관도 마찬가지겠고, 일제시대도 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걸 수용하는 과정들. 이게 뭐 수행평가하면 참 재밌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이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자, 일단은 얘들아, 근대의식이라고 하는 게 딴 거 없고요. 이 민권이라고 한다는 인권 개념이 저번 세번 한번 얘기했듯이 인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인권. 신분제 사회에서 인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의 등급이 있다는데 무슨 그게 인권 개념입니까? 평등해야지 인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얘기하려면 민권운동을 얘기해야 돼요. 민권운동. 그래서 민권의식. 딴 게 아니고 민권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민권의식.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권이죠. 민권의식을 강조했던 뭐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언론, 근대적인 어떤 언론의 탄생. 요즘 하도 언론이 문제가 많죠. 언론의 어떤 언론 중요합니다. 뭐, 계몽운동의 제일 중요한 수단이었죠. 이해됩니까? 이 근대적인 어떤 언론 출판업의 어떤 시작과 발전 과정.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사 연구에 관련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국어 연구. 근데 있잖아. 이걸 왜 하냐면, 이 주제가 일단은 이 근대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아직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서양 애들은 이걸 민족주의를 설명할 때 보통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신분제가 사라지고 난 뒤에 일어난 어떤 민족 국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약간 좀 다른 게 우리는 뭐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아주 오랫동안 같은 역사의식을 해왔었어요. 신분제가 있었긴 있었지만 한반도에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민족으로 취급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 근대의식과 민족주의의 개념은 그거야.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말하고 있는 같은 역사의식, 같은 언어를 쓴다는 점.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그 형제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은 민족이었을까 그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은 어떤 민족으로서 어떤 형성되는 과정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역사라든가 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이 공통점인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근대의식이라는 게 나는 여기서 말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이 민족의식이에요. 민족의식. 민족의식이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가 그걸 갖다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민권의식. 아까 얘기했듯이 평등한 세상이 돼야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도 생겨요. 너네 신분제 사회에서 무슨 인권을 얘기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민권의식을 강조했었던 대표적인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뭐 사례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아니 뭐 일단 요거는 좀 책에 나오고 있으니까 해주는 거지만, 하는 거지만, 요 2가지 단체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동학이죠, 동학. 평등의식 하면 동학입니다. 알겠습니까? 동학국민운동. 국민운동.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했던 인내천 사상. 인내천 사상. 너네 뭐 윤리 시간에 다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평등의식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신분제 사회를 완전히 뛰어넘으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세상이 모든 인간을 사람을 하늘처럼 여겨라 하는 그 말 속에 그 인권의식이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뭐 어쨌든 인내천 사상이라는 게 대표적인 그 민권의식의 어떤 단초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독립협회죠. 우리가 뭐니 해도 이 독립협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민권단체라고 하면 독립협회지. 독립협회. 알겠습니까? 이 독립협회의 어떤 민권 신장을 위한 어떤 노력들, 뭐 만민 공동회 열고 그 다음에 의회까지 개설하려 했잖아. 중추원 관제를 통해 가지고, 맞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민권의식 확대를 위한 운동이었다, 맞죠? 민권운동, 민권운동을 전개했던 부분, 됐습니까? 의회 개설 이런 것들. 이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게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여성운동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었죠. 성리학에서 여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설명 안 해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거의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얘기하니까 유교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선시대를 갖다가 이 조선시대에서는 여성 인권 같은 게 없죠, 당연히. 근데 이제 서서히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찬양회 같은 거예요. 찬양회. 알겠습니까? 이 찬양회는 서울에 살고 있던 양반의 부인들이 중심이 됐어요. 양반의 부인 중심. 뭐 아직까지는 뭐 평민의 어떤 먹고 살기 힘든 평민 부녀자들이 막 이런 데 참여하는 건 불가능했었고, 그 양반 부인들 중심으로 어떤 여성운동이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운동 단체예요. 최초의 여성운동 단체였던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최초의 여성운동 단체로서 찬양회가 있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여학교 설립운동이라든가, 알겠습니까? 여학교 설립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어떤 지위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켜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뭐 순성 여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책에도 나오나 이거? 네, 순성 여학교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찬양회는 뭐 나오지만 이게 여권 통문 이런 것들 발송해가지고 여성의 어떤 인권 문제를 갖다가 막 알리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교육을 여학교 설립 운동도 어쨌든 여성의 어떤 그 지위와 어떤 그 인권 문제를 갖다가 좀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거니까 어쨌든 여권 통문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언론.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뭔지 기억납니까? 한성순보. 순보였고, 한성순보는 뭐 이제 청나라에서 좀 쳤네. 이거는
쉬는 시간 찍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니? 하나, 둘, 10분 찍었네요. 한성순보는 이게 급진기아파였던 이 김옥균이 발행했던 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것도 다 폐간이 돼버렸어. 서쪽. 근데 이 당시 한성순보는 일단 이게 대상 자체가 신문이 일반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 관보 같은 거 있었어요. 관보. 알겠습니까?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초의 신문이었지만, 크게 읽히는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가장 눈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바로 독립협회가 발간했었던 독립신문이었죠. 독립신문이었고, 독립신문은 알다시피 중요한 건 이거지, 한글신문이었다는 거. 한글신문과 영문판도 함께 만들었다는 거. 이때 계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글도, 사용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고도 이제 존재하는 신문이 뭐가 있었냐면, 제국신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황성신문이 있었어요. 황성신문이 있었거든요. 이 전부 다 이제 독립신문이 나오고 난 뒤 이제 탄생한 어떤 신문사들입니다. 제국신문은 약간 민중을 대상으로 했다면, 대상이 황성신문은 약간 지식인 중심이었거든요. 약간 이 독자층이 달랐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어떤 신문들도 활동하게 되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신문사는 바로 대한매일신문이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 맞죠?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는 누구였나? 바로 배대리 발간했었고, 양기탁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특히 배델? 색깔이 이거밖에 없니? 아이씨. 자, 아이고. 하루 만에 이렇게 다 찍으려니까. 그러니까 특히 대한매일신보가 했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다 알다시피 뭡니까? 색깔이.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 지친다, 야, 계속 수업하니까. 그 국제보상운동을 갖다가 했던 겁니다, 이거. 보상운동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확산에 기여한 점이 큰 업적이었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겠죠. 시험 되면 다 맞출 거고. 알겠습니까? 제국신문, 황해신문도 있었다는 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역사연구! 지친다. 진짜 이게 뭔가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숙제로 보내는 거예요. 맥락 없이 계속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두 사람만 기억합시다. 알겠어요? 두 사람. 누구냐면 박은식 선생님. 그 다음에 하나는 누구냐면 신채호 선생님. 역사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족적을 남긴 게 이 당시에 박은식과 신채호예요. 그러니까 박은식 선생님은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그 다음에 한국 통사를 갖다가 저술을 하셨어요. 한국 통사. 저술했는데, 여기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게 딴 게 아니고 이제 민족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쓰신 책이거든요. 이게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민족의 혼을 되게 강조해요. 혼이 있으니까 하면 이게 알죠? 혼.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거의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가 사라지더라도 이 혼을 지키면 언젠간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다 뭔가를 빼앗겼어.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언젠간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혼을 똑바로 차리자. 우리가 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혼마저 잃어버리면 다 뺏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박완신 선생님의 어떤 역사의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제일 중요한 책은 뭐가 있냐면, 얘들아, 이 조선 상고사, 조선 상고사랑 이 독사신론이 있었거든요.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는데, 여기서 강조했던 거는, 얘들아, 이게 이분도 마찬가지야. 이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갖다가 찾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고대사 연구, 우리 신채호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이 고대사 연구예요. 고대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뭐 이렇게 이제 연구하신 분이었고, 결국에는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목표했던 게 뭐냐면 민족이에요. 민족을 찾으려 했던 거야. 민족의 발견. 우리 민족을 발견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신채호 선생님의 어떤 그 역사 연구의 방향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고대사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기셨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주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셨다.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자, 하여튼 민족주의, 민족을 강조했었던 분이었고, 국어 연구. 아휴, 내가 국어쌤도 아닌데. 국어 연구는 또 희한한 게, 이 두 분,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있어. 지석영. 아마 너네 이분은 생물 시간에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지석영과 뭐니 해도 이 사람. 누굽니까? 성시경 아니죠? 주시경. 알겠습니까? 지석영 선생님 원래는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종두법 연구하신 분입니다. 알다시피 이 종두법이야. 종두법을 연구하신 분이고, 우두법을 이제 참 우리 조선에다가 시행한 거였죠. 그렇지만 심정국문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어 연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글 보급이라든가 번역 사업, 한글 보급과 번역까지도 크게 열심히 하시면서 기했던 분이었고, 여기까지 나오나? 잠깐만요. 끄트머리까지 나왔네요. 주시경은 다 알고 있죠? 주시경. 우리나라 원래 세종대왕님께서 한글 창제하신 건 맞는데, 그때는 이름이 한글이 아니었지. 한글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그때 훈민정음이었잖아요. 맞죠? 훈민정음이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쓰고 있는 한글이라고 하는 명칭은 주시경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요거는 한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이 글자가 한글이 된 거는 주시경 선생님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거고, 세종대왕님은. 알겠습니까? 이거 한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주시경 선생님이에요. 한나라 사람들이 쓰는 글. 한나라 사람이 쓰는 글. 그래서 한글. 오케이? 그 한글은 주시경 선생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다. 알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거는 국어 연구학회라고 하는 걸 만들거든요. 국어 연구학회. 국어 연구학회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실제로 주시경 선생님은 요 독립신문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한글 신문 만드는데 주시경 선생님이 활동하신 거예요. 맞춤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띄어쓰기, 이런 거 전부 다 주시경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 원래 한글에 띄어쓰기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영어가 띄어쓰기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의 영향을 받았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띄어쓰기가 왜 영어랑 한글이랑 비슷할까? 주시경 선생님이 이 독립신문 만드시면서 그때부터 띄어쓰기 했던 겁니다. 알겠어요? 그 띄어쓰기가 그때 나온 거라고 하는 걸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어연구학회를 처음 만드셨고, 나중에 이게 뭘로 발전해 나가요? 1930년. 언제입니까? 1931년에 조선어학회. 1931년에 조선어학회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국어연구학회거든요. 알겠습니까? 너네 뭐 나중에 국어쌤이 되면 알겠죠. 조선어학회를 지금 개성한 게 뭐야? 이게 한글학회거든요. 우리나라 한글 학자들은 다 여기 소속돼 있어요. 어쨌든 주시경 선생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주시간 선생님 한글 창제하신 게 아니고 한글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만드신 분.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끝.